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린 종이가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 별이 5개가 찍혀 있는데, 그게 카시오페아 자리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도중에라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고 자기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코스모스 내용에도 그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전설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각 문화나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별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보실 코스모스에서도 그 점성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점성술과 과학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별자리가 나라마다 다 다른 이제 어떤 전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하늘로의 투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반 교양 천문학이라고 그러죠. 대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강의할 때 실습으로 이거를 많이 시키거든요. 별자리 전설까지 만들어서 발표시키면 유치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오세요. 그 결과물을 몇 개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점 5개일 뿐인 거잖아요. 그죠? 그 하늘에서 사실은 지금 별자리가 88개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인 별자리가 88개인데 193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천문학자들의 큰 모임인데 거기서 88개의 별자리를 정했어요. 1930년에. 각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별자리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선이 그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들은 찍혀 있을 뿐인데 그걸 보고는 별의별 상상을 다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표준화의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느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이거라고 부르고 저 사람은 저거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서양에서 주로 많이 통용되었던 별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88개 별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통합도 되고요. 퇴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한 200개가 넘는 별자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하나의 그런 체제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서양에서 88개를 이제 통일을 시킨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달력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제 문화적으로 쓰던 것들을 있지만 현대적인 어떤 표준화 작업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런 거를 이렇게 물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표준화 작업을 따라야겠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도 이제 점에 이렇게 매여서 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지금 제가 이 별자리 전설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박찬호가 한창 할 때 박찬호 자리도 있었고요. 여기는 아마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삼풍백화점 같은 거 무너졌을 때는 그게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또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실현당한 그런 걸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게 5개의 점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북두칠성 그러면 이제 이 코스모스에서 북두칠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 이야기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설은 안 나오는데 북두칠성이 우리는 항상 북쪽 하늘에 이렇게 북극성이 있고 그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적도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는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이 어떤 거냐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북극성이 거의 이렇게 바다 수평선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두칠성일 때 이 칠성자가 들어가면 죽음과 관련되는 것은 막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죽었을 때 이렇게 점 7개 찍는 칠성판이라고 해서 그런 거 이렇게 관에다가 엎기도 하고 그래서 칠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이제 죽음과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이 우리는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북극성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그게 보이면 날씨도 맑다는 증거고 여러 가지가 돼서 항해를 할 때 있어서 그게 굉장히 기쁨의 어떤 표식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의 북극성의 개념은 우리랑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는 이제 어떤 북쪽을 가리키는데 여긴 지평선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북두칠성도 이렇게 계속 물을 퍼나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야기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보실 것은 전체적인 맥락이 저는
오늘 볼 코스모스의 주제가 별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려고 칼 세이건이 시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음에 점성술과 천문학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뭐 약간의 종교와도 관련된 종교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 점성술이라는 것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과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걸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는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플러는 그래서 이제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그런 멘트가 나오지만 마지막 연금술사이자 첫 번째 천체 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테여 천체 물리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도 천문학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이자 천문학자이자 뭐든지 다죠. 그 사람 뭐든지 다인 사람인데, 구테여 천체 물리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연금술사가 점성술사이자 첫 번째 천체 물리학자로 얘기하고요. 뉴턴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연금술사이자 첫 번째 물리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케플러를 지나서 뉴턴이 오고 이런 시기가 뭐라 그럴까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과학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건 더 후에 출현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케플러예요. 그 점성술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케플러가 주로 먹고 산 게 점성술로 먹고 살았거든요. 케플러가 만든 점성술 달력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수학자라고 천문학하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불려다니는 거죠. 여기 혹시 뭐 예전에 천문학과 다니는 학생이랑 미팅이나 소개팅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학생 때 되게 많이 이렇게 듣던 질문 중에 하나가, 만나면 이제 별자리 점 물어봐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또 이제 요즘에는 많이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질문 안 하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날씨 물어보세요. 천문학이랑 기상학이랑 같이 한참 동거를 했기 때문에 날씨 물어보시면 날씨도 전혀 모르죠.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봐서 모르는 것 중에 점성술, 별자리, 점 이런 거 모르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망원경 있냐고 물어보면 99.9%는 없어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즐기는 것이지,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망원경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거는 개인의 소유가 놓을 수 없잖아요.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천문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천문학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식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을 이제 본다는 것이 오늘의 이제 어떤 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별을 본다는 것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처음 이렇게 언뜻 생각하는 게, 별을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쳐다본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이 이제 주인공이 케플러니까 케플러에 좀 초점을 맞추자면,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별을 그냥 보는 것이라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풀면서 오늘 코스모스 보실 주제에 대한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별을 보는 방식이 시간적으로 보면 예전 사람들은 망원경도 없고 또는 어떤 각도기 같은 것도 없어서 잴 수 없던 단계에서는 그냥 맨눈으로 하늘을 봤을 거예요.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도구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그냥 하늘을 쳐다봤을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가졌겠죠. 그리고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아침마다 해가 뜨고 가끔씩 달이 뜨기도 하고 위치가 변하면서 모양도 변하면서 또 비슷한 모양의 별들이, 그걸 나중에 별자리라고 우리가 그룹핑을 시켰죠. 그런 것들이 뜨고 지고 하는데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인식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주기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런 주기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달력이라는 것이 탄생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눈으로만 어떤 것들을 보고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 표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표기를 하는데 어디서 떴다가 내일 다음 날이 되면 해가 뜨는 위치가 이렇게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가
어느 때부턴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인데 길쭉한 일자짜리 자를 쓰기도 했겠지만 하늘을 볼 때는 하늘은 이렇게 곡면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곡선의 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 옛날 기기들 얘기할 때 혼천의인이 간의인이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늘을 재는 이렇게 둥그런,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180도짜리 이런 둥그런 자 써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런 자거든요. 근데 자를 가지고 재기 시작하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마 자를 재기 전에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잰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눈으로 이만큼 떨어졌다고 얘기하다가 언젠가부터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손가락이 사람마다 길이가 다 틀리지만 얼추 비슷하니까 이렇게 재가지고 뭐 손톱 하나짜리, 손톱 두 개짜리 또는 이거 손을 쫙 걸치면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까지의 거리, 이거의 3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거리를 재어서 기록하는 방식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확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는 사람마다. 근데 자라고 하는 통일된 어떤 관측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쟀더라 하는 것들을 다른 쪽에서도 다시 검증해서 재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이 단지 눈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보는 단계에서 측정을 하고 기록하는 단계로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별을 보는 방식이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만드는 동력에는 이 관측기기의 변화와 발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합의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주관이 있고. 그런데 자를 재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가 가지고 있는 정밀도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자를 가지고 재다가 이제는 사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자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재는 거잖아요. 내가 쟀어요. 제가 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잴 때 좋을 수도 있고 잘못 잴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진이 발명이 됐어요. 사진이 발명이 되니까 이거는 기록을 해 두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크로스 체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더 신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단계에서 사진을 찍거나 망원경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도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달도 눈으로 보면 분화구가 잘 안 보이거든요. 해도 이렇게 보면 어렴풋이 흑점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한 400년쯤 전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망원경이 발명된 걸 듣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어떤 세상을 이 사람은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있는데 목성 옆에는 어떤 위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금성을 보니까 마치 달처럼 초승달 모양이 됐다가 반달 모양이 됐다가 동그란 보름달 모양이 됐다가 이게 바뀌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막 크레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측 도구가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죠. 기기적으로. 그리고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옛날에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그 매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매체의 확장이라고 봐도 되고요. 매체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도 같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것뿐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고 안 보이는 세상에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파라는 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핸드폰 사용하고 텔레비전, 라디오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핸드폰으로부터 송출되고 송신되는 그런 전파 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있다는 것에 대한 실체는 알거든요. 그러면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식이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을 주제로 던졌을 때 단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기 위한 천문학자들의 노력은 결국은 기기 발달에 의해서 변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계속 확장되어 나갔고 확장되어 나갔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인식체계가 확장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식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인데 그게 점점 더 지구뿐 아니라 우주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실 것은 이제 케플러까지 오는 건데, 뭐 그 이후에 훨씬 더 발전을 하죠. 케플러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점성술 같은,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거가 없고 측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넘어가는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본다는 것이 단지 어떤 관측 기기의 발달뿐 아니라 측정뿐 아니라 그것을 통한 우리들의 인식의 확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코스모스 이 책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나오진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얘기도 나오고 그럴 테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분인데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이제 책을 60년대에 쓰셨죠.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 거의 뭐 논술 시험을 위한 서머리 같은 식으로 되는 건데요. 정상 과학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그 과학의 발달에 대한 견해는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전 시대에 있었던 어떤 결과물이 축적이 되어서 새로운 과학이 태동하고 이런 식의 이제 점진적인 발달을 해온 것들을 그 과학의 발달의 역사로 봤는데 토마스 쿤은 좀 견해가 달랐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발달에 있어서. 근데 그 점핑의 순간에 여러 가지들이 관여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점핑의 순간에 관측 기기가 관련이 된다고 봐요. 관측 기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보는 인식 체계를 넓혀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측 결과들을 쏟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상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그 우주에 대한,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지금 그 변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의 모든 기본이 되는 우리의 대부분이 신뢰하는 그런 우주론 모형이 빅뱅 우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신뢰도 높고 과학자들의 신뢰도 굉장히 높아요. 그게 정상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도 노력해요. 그 증거를 더 찾아서 보강을 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는 빅뱅 우주론에 반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과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빅뱅 우주론에 가지고 있는 모순들이 있고 여전히 아직 명확하지 않은 어떤 거의 진짜 99.9%는 명확하게 저도 다가오지만 그래도 질문을 던졌을 때 빅뱅 우주론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논문 썼다가는 취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권력 관계가 있고 사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토마스 쿤이 그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가치 중립적으로 언제나 결정이 되고 모든 그런 것들로 배제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자는 것이 토마스 쿤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정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상과학이 그러면 이건 나쁜 놈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명확하게 위한 우리가 지난한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고 굉장히 정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새로운 관측 결과들이 나와요. 관측 결과들이 나오면 아직까지 빅뱅 우주론이 굳건한 것은
빅뱅 우주론에 반하는 관측 결과들이 별로 안 나오고 나와도 굉장히 마이너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대성 이론이 있으면 상대성 이론에 가장 이제 큰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우주 속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정보를 교환할 때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특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어떤 입자 같은 걸 우리가 찾아내면 상대성 이론은 그날로 무너지는 거예요. 뭐 100번 오라도 한 번 틀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00년이 넘도록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컴퓨터에서 데이터 전송을 해서 넘어가는 그 케이블이 불량이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정도가 되는 새로운 관측들이 나타나면 이제 기존의 어떤 세상에 대한 모형이나 물리 법칙이 위기 상황을 맞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위기 상황이 한두 개 있을 때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패러다임에 위기가 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성 이론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어떤 입자들이 발견이 됐는데 다른 과학자들에서 컨펌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면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직장을 못 얻을까봐 보지도 않던 과학자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대세가 되어서 그쪽으로 기존의 이제 이론을 파괴할 정도가 되면 토마스 쿤은 개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개종하듯이 그전의 이론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이론으로 급격하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종교인들과 틀린 것은 이게 과학자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속에서 권력의 영향을 받고 같이 중립적이지 못한 판단들을 하고 하지만 과학과 종교가 다른 것은 과학자들은 자기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이론책이 나타나면 그냥 헌시자처럼 버려요. 그리고 급격하게 새로운 이론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패러디해서 개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 식의 것이 있기 때문에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생기고 이 패러다임이 어떤 정상과학에도 이게 이제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에다 다시 맞춰보면 아까 제가 망원경들의 발달, 어떤 관측기기들의 발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측기기가 새로 생기면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관측 결과잖아요. 그 관측 결과가 나타났는데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갈릴레오가 살던 시대에는 세상은 온전히 다 그 뭐라 그럴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상은 불완전하고 그런 그 이분론적인 생각을 하는데 달에 분화구가 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완전한 체계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니까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프톨레마이오스적인 그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 위기를 맞는 거죠. 그럼 이걸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는데 그 이론이 태동하게 만드는 그 시발점에 그 뭐 코페르니쿠스도 있었지만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물리과학에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단계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그리스 시대의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천문학자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이 이제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인 어떤 우주론을 만들었고 그 우주론이 중세에 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지구가 이제 있는데 지구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천사들이 사는 곳이 있고 그 위가 이제 하나님이고 뭐 불교에서는 이걸 부천으로 나누죠. 뭐 그런 식의 중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우주의 구조가 있었어요. 나름 이건 이제 물리적인 구조죠, 실제로. 그리고 연옥이라는 건 아마 카톨릭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으면 가가지고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지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이제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레오가 망원경이라고 하는 관측 기기를 통해서 인식을 확장시켜서 새로운 관측들을 하니까 목성이라는 게 있는데 주위에 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구라는 것이 우주의 중심이면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돌아야 되고 달도 주위를 돌아야 되는데 목성이라는 애가 독립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죠. 다 지구에 종속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위기감이 있고, 이 금송이 반달이 됐다 이런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반달처럼 보이거나 보름달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아무리 지구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맞춰도 복원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달을 보니까 분하고 뚫려 있죠. 태양을 보니까 흑점이 수두룩하죠. 흑점이 있다는 건 점이 막 찍혔다는 거니까 완전히 깨끗한 이런 어떤 그 완전한 형태로서의 우주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던 굳건한 정상과학 체제로서의 이런 아담한 우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즈음을 넘어오면서 태양을 중심에다 갖다 놓고 지구가 돌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구도를 짜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꽤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목성 중심에 목성의 위성이 돌고 지구 중심에 달이 돌고 그 모든 것들이 태양을 돌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겉보기의 모습들이 이제 얼추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이 사람에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애증 관계가 굉장히 컸던 사람들인데, 이 케플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써요. 달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어떤 태양이나 지구를 타원 궤도를 돈다고 얘기해요. 타원 궤도를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완벽한 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구가 우주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단계잖아요. 그렇게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수했던 것은 모든 천체들은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원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완벽함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케플러에 와서 타원 궤도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중심도 아니고 태양 중심을 도는데 그 도는 것도 타원 궤도를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편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사실 원보다 타원이 훨씬 더 보편적인 거죠. 타원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편해 나가는 작업이 되는데, 이 케플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실제에 다가가는 그런 마지막 방점을 찍어주는 타원 궤도에 대한 행성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험 법칙을 만들어요. 흔히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이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것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케이스에는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 하면 주전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전원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원궤도를 돌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타원궤도를 도니까 안 맞겠죠. 어떤 정밀한 레벨에서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이렇게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돌면서 여기서도 다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돌게 하는 거, 원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함으로써 이렇게 울퉁불퉁 움직이는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원을 한 100개쯤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우리가 어떤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삐쭉삐쭉 그리더라도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서 겉보기에 한 것처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모든 행성의 운행을 주전원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왜 집어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없고, 그럼 여기는 왜 큰 원을 집어넣고 여긴 작은 걸 집어넣고 여긴 3개를 집어넣고 여기 5개 집어넣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넣어봤더니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케플러는 경험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 나타나서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지막 점성술가이자 첫 번째 천체 물리학자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보편 법칙에 다가가는데 경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왜 그런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론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뉴턴이 와가지고 뉴턴이 이렇게 케플러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구상에서 우리들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하늘의 운행까지도 관장하는, 그러니까 지구와 하늘과 모든 걸 합치니까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통일된 한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케플러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 이론 법칙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경험 법칙이 되고. 요 와중에 이거를 이제
근대 과학이 형성되어가는 우주론적인 또는 그 물리학에서의 천문학에서의 과학혁명의 단계라고 보는데 케플러라는 사람이 요 위치에 있어요. 요거를 연결시켜가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 사람을 이제 마지막 점성술가이자 첫 번째 천체 물리학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케플러예요. 그래서 케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별자리의 다양한 모습, 그 점성술과 천문학 사이의 뭐 관계 이런 것들 좀 주의 있게 보시고 케플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알아보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고 나서 필요하면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의 탁월한 강연을 책으로 엮은 카이스트 명강, 그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1권 구글 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에 이어 2권에서는 우리 안의 작은 우주, 뇌를 탐구합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 정용, 뇌를 통해 행동의 비밀을 밝히는 유전학자 김대수,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이들이 들려드리는 흥미진진한 뇌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1.4kg의 우주, 뇌.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